반갑습니다. 우리 박정희 교수님 아시죠? 예. 구면이시죠? 오늘이 드디어 20여 살에 매주 화요일을 하는 인문학의 종강날인데 지난번에 이제 댄동엄에 관련돼서 너무 감명 깊게 잘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종강 마무리도 박정희 교수님께서 또 해주시니까 굉장히 큰 영광 같습니다. 강원대학교 소설가시면서 박정희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처음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킨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다들 아시죠? 근데 이 70억,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는데 이렇게 1시간 혹은 2시간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거,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거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 소개가 좀 짧기도 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제 고향 청도의 어떤 풍경이에요. 제가 태어난 집은 지금 어떤 부자의 별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사진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옛날 우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청도의 어떤 집이에요. 그러니까 감나무, 청도 그럼 감나무거든요. 제가 감을 사 먹기가 되게 아까운데, 왜냐하면 감나무가 집 뒤에 뭐 뒷간에 또 밭에 길거리에 감나무가 허다했고, 그리고 감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이렇게 주워 먹거나 따먹는 거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사 먹는 게 좀 아까워요. 감이 이 강원도에서 구할 수 있는 감하고 좀 다르게 씨가 없고 평평한 간씨, 청도 간씨, 그걸로 유명하고, 지금 청도 가시면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볼거리도 만들어놨는데 그 폐쇄된 터널 있잖아요. 철도 터널. 거기를 감 와인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 와인 터널 들어가면 시원해요. 여름에 가면 특히 더 시원한 곳이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관광하고 볼거리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향 이런 곳이고요. 10살 때 대구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소선여자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구에서 다녔는데 학생이 한 80명, 한 반에 80명이고,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오전반,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을 못하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제가 지금은 폐교된 학교에 18명이었는데 한 반에 딱 여기 대구로 나오니까 학교를 점심 먹고 가는 거 참 신기하고, 그리고 한 80명쯤 되니까 선생님이 애들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또 다른 거예요. 촌하고 이 대도시 문화가 너무 달라서 촌에서는 뭐 나물 캐러 가고, 이 여자애들이 나물 캐러 가고 고무줄하고 공기놀이하고 그러는데, 도시로 왔더니 애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밥 한 쪽 먹으러 가고 뭐 옷 보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용돈이라는 게 없는 저로서는 그런 문화에 섞여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같이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왕따가 돼가지고 도서관에 숨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이제 그게 지금의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이유가 아닌가,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이 중학교를 소선여자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기독교 학교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했는데 오늘 엄청 밝힌 학교였어요. 뭐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중학생들한테 500원씩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철진한 영화 있잖아요. 뭐 최진사댁 셋째딸 이런 영화 강당에서 틀어주고서는 5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이제 돈 받고 채용한 그런 학교였고 이상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에 그런 얘기들을 좀 썼어요. 그 이상한 선생님들의 이야기. 요즘도 어떤 뭐 부관의 어떤 선생님이 그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을 하고 뭐 기사 나오잖아요. 요즘 기사 나오잖아요. 그때는 우리 여학생들은 당하기만 했지 그것을 어디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어른들의 반응은 네가 행실을 조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닥달하고 조심을 행실 탓을 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의 제기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제 모교지만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더니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인데 좀 그래도 수준이 나은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교화가 무슨 꽃인지 아시죠? 수선화. 네. 특이한 것은 이 학교는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지 않고요. 인사를 수선아 안녕 이렇게 했어요. 만나도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차렷 경례 수선아 안녕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아시죠, 그죠? 이분 아시죠? 네, 네. 이분이 남산여고 제가 나온 남산여고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치소에 가 계십니다. 네, 남산여고 선배.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는 시점에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좀 초등학교 때는 수업에도 잘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숨어있는 아이였고 중학교 때는 노는 애들하고 좀 친한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약간 특이한 그런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일단은 상고 들어가서 은행 가가지고 오빠를 뒷바라지 하라는 그런 집안 식구들의 요구를 제가 강력하게 거절하고 인문계를 갔기 때문에 제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됐고 그리고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참고서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자 성적이 팍팍 오른 이유는 제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휘력 많죠? 정보, 지식 이런 툴이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자마자 이렇게 확 오르는 그런 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고 장학금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저기 과외 금지 이게 풀려가지고 제가 과외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입주과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취를 하면서 과외를 했는데 그때 우리 집안 형편은
시골에서 이농을 했을 때는 도시 빈민으로 살다가 그나마 아버지가 이렇게 공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한복집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구멍가게를 하다가 구멍가게 망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가게도 없이 좌판 펼치고 하다가 하여튼 뭐 계속 추락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야말로 콩나물 한 시루 떼다 놓고 그리고 과일 한 상자, 복숭아든지 뭐 한 상자 떼다 놓고 이렇게 파는 그런 노점장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한 달에 벌이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과외를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고 한 달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제가 서울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으니까 동생들이 또 저를 따라서 서울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자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가난의 신분이 나다 보니까 저는 대학 학과를 선택을 할 때 글을 써서 월급을 받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글 써서 월급 받는 직업. 그건 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학과 선택을 언론정보학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신문학과였어요. 신방과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정말로 되고 싶었던 것은 소설가였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길이 그래도 결국은 소설을 쓰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업을 방송작가도 해보고 또 MBC 교양 제작국에 방송작가도 해보고 또 무슨 벤처기업의 테크니컬 라이터도 해보고 또 학원 강사도 해보고 뭐 출판사에도 문학과 인성사 잠깐 뭐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졌지만 결국은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단작이 저기 왼쪽 맨 끝, 여기 오른쪽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다르군요. 에덴의 서쪽이라는 작품으로 1998년에 등단을 했는데 여기 다 올라오다 보니까 since 1998년 커피통 네, 1998년에 등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냈습니다. 이런 일반 소설을 냈고요. 그리고 청소년 소설을 또 냈고 이 청소년 소설을 내게 된 계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제 등단했을 때 1998년 그때 두 애가 있었어요. 3살, 1살. 두 애를 데리고 글을 쓰다 보니까 애들을 맡기는데 일단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은 돈을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애들을 돈 주고 맡기고 이게 눈치가 엄청 보이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안 살림이나 뭐 이런 것을 제가 전담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소설도 쓰면서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맡기고 그 4시간으로 주어지는 어떤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글을 썼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이제 애들이 보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는 진짜 뭐 열심히 뭘 책을 만든다면서 자기들이 읽을 책은 없다. 뭐 이런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를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어린이 책들을 쓰게 된 계기는 애들을 키우면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써가지고 제가 동화를 배운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를 출판에 이르는 어떤 완성도를 갖게 됐냐면 타깃 독자가 어린이 제 아이 또래니까 써서 애들한테 읽혀줬어요. 읽어주면 애들은 인내심이 없거든요. 재미없으면 TV 보러 가요. 그냥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상처받겠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도망가면 전부 없애버렸어요. 삭제. 다 삭제. 애들이 다음 얘기가 뭐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의 반응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독자들의 하고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이 어린이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어른 일반 소설은 내가 일반인이잖아요. 내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면 되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내가 어른인데 어린이들이 읽을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들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린이 소설입니다. 애들이 크면서 제가 이렇게 청소년 소설도 쓰게 돼가지고 뭐 이런 소설들을 썼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치료 천일 야화와 관련해가지고 제 소설 새로 나온 5월달에 나온 소설이 이 소설이에요. 한 포물선이 다른 포물선에게. 이 소설도 연관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포물선이 다른 포물선에게는 이제 이 소설을 쓴 어떤 심리적인 동기는 불안이었어요. 불안. 우리 애가 잘 살까? 잘 살 것 같아요. 여기 엄마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 잘 살까? 불안하시죠? 걱정되고. 네. 애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앨범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둘 데리고 이제 고궁 구경 갔을 때 음료수를 한 개만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빨아먹으려고 힘대고 네, 빨대 꽂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때만 하더라도 건강하게만 자라다 무럭무럭 아프지 않고 그것만 해도 고맙다. 뭐 요때만 하더라도 그저 이제 뭐 귀엽죠. 똥을 싸도 귀엽고 똥 잘 싼다 그러죠. 칭찬해주고 그런 때를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부모의 알뜰한 보살핌 이런 걸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크지를 않았거든요. 우리 사남매가 다 그랬어요. 이제 뭐 저 또래 분들은 좀 그런 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애들은 나누면 크는 거죠. 흑 주워 먹으면서. 그죠? 자기 밥그릇은 차고 나는 거고 나누면 큰다 이런 분위기였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 마음은 좋은데 책임감이 없고 생활력이 참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을 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을 지다 보니까 뭐 월급 나오는 직장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힘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 이제 우리 오빠 낳고 어머니가 3년 동안 죽을 병을 앓으셨어요. 그게 이제 결핵성 내막염이라고 진짜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사망률이 높았다 그러더라고 그 병이. 그랬는데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 큰딸이 우리 어머니도 큰딸이고 저도 큰딸인데 큰딸이 고생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농내장으로 우리 어머니가 13살 때 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림을 어머니가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살림을 어머니가 다 맡아서 하고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시집을 가서도 또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제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고관절이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다리를 저으셨어요. 다리를 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이게 몸이 안 좋은데도 그런데도 이제 또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사는 게 힘들었죠. 계속 뭐 점점 더 아버지의 술병은 심해지고 자식들이 클수록 생활비는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은 또 반항을 하고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오빠 있고 딸 셋이거든요. 아들은 가출도 하고 막 집안일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제가 큰딸로서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라도 이렇게 반듯하고 나보다 뛰어나다, 잘한다, 저 집 딸은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한 거죠. 그게 압박이 굉장히 저 스스로 누가 준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딱 볼 때
우리 집 같은 환경에서 내가 이제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추레하게 이렇게 다니고 더럽게 다니고 이러면은 반에서 뭐 돈 없어지잖아요. 딱 제가 딱 지목이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지금 공납금도 안 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돈도 밀려 있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졌다. 그러면 제가 제일 필요한 애 제가 딱 찍히잖아요. 제가 이런 눈치를 딱 보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착하게 행동해야 돼요. 반듯해야만 한다는 그런 콤플렉스가 강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쨌든 해낼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배려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다 그걸 겪어냈기 때문에 제가 해낸 그 경험치 안에서는 내 새끼들도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봤는데 말이지. 나는 이랬는데 내 속에서 난 내 새끼도 그러겠지. 방임을 하면 사실은 내가 귀찮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방임하고 그냥 놔두면 잘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제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사실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렇긴 한데 제 유전자와 아빠 유전자를 반반씩 타고나긴 했으나 그러나 이 정자 수가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상 상당히 안 닮은 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아빠는 또 상당히 뭐랄까 호승심이 강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라이벌이 반에서 라이벌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밤에 막 잠이 오고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라이벌 친구 방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져 있나를 확인을 하고 와가지고 불이 켜져 있으면 자기도 계속 공부도 하고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그제 안심을 하고 자고 뭐 이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애들이 어떻게 둘 다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냥 쟤는 잘하는 거고 나는 못하는 거고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그렇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지만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